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분야가 에너지 시장인데요. 지난해부터는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AI발 전력 수요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쟁에 돌입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글로벌 에너지 대란 어떤 기회가 있을까입니다.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의 에너지 안보 급부상, 생성형 인공지능 보급,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급증, 신재생에너지, 2023년 사상 처음으로 세계 전력 생산의 30% 이상 차지.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나연지입니다. 2021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주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 보급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 급증 추세도 주요국의 에너지원 확보 경쟁에 더욱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글로벌 데이터 전력 소비량이 2022년 전체 전력 수요의 2%인 46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에는 620에서 1050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이는 2022년 대비 최대 2.3배 수준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며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자력에 대한 투자도 병행 중인데요. 글로벌 빅테크들도 전력 자체 조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한편 데이터 센터 주변에 소형 모듈 원전을 설치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데요. 구글은 지난해 지열발전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는 인도의 전력 저장 잔치인 파워월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 에너지 투자 2024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총 에너지 투자가 최초로 3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며 이 중 2조 30억 달러는 청정 기술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 바빠지는 주요국과 기업들의 행보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글로벌 에너지 대란 어떤 기회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박승용 전 효성중공업 기술연구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 강국으로 떠오른 대만이란 나라가 최근에 전력 위기 뭐 이런 얘기가 돌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TSMC를 비롯해서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반도체나 AI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이런 그 전력 위기가 생겼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대만이 전력을 TSMC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반도체는 전력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전력 망을 관리하는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번 정전이 있었고 그런 결과로 대만에서는 이 전력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대만에 비해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은 한국 전력이 그동안 엄청나게 일을 잘해서 한국에서 전력망 때문에 전력 공급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생긴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은 전력망 관리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도 전력 대란이라는 그 문제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장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뭐 블랙아웃도 있었고 그 여름만 되면은 굉장히 에너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단지를 지으면서 거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이 좀 있는 건가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세계에서 최대의 반도체 단지고 거기서 사용될 전기가
1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용량이 13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10% 가까운 그 용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일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전력을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알리100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강화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당연히 반도체를 생산할 때 이제 청정 전기, 정확하게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실정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적기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어떤 좀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뭐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하고 재생 에너지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도 재생 에너지는 뭐 세계적으로 이슈도 되고 우리나라도 급하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리백에 대한 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용인 클러스터에서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수출하는 데 걸림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지금 뚜렷이 지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그 클러스터에 전력 공급을 가스 발전 얘기도 하고 있고요. 가장 유망한 거는 서해안에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10기가와트 정도의 풍력 발전 단지 계획이 있습니다. 해상 풍력인데요.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용인까지 끌고 올 수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전력망을 건설하는 일 자체도 이미 옛날에 밀양 사태를 겪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필요한 시기에 연결이 잘 돼서 될지는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생성형 AI 때문에 뭐 전력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면서 미국조차도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특정 지자체에서는 미국도 에너지 그 데이터 센터 들어오는 거가 에너지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고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나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빅테크들이 주로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내에다가 설치하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미국은 재생에너지가 그래도 꽤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90%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AI가 본격 도입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AI의 경우에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더 고민을 하기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그 전기본이라 해서 전력 수급에 대한 그 기본 계획 같은 거를 2년에 한 번씩 그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나온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2년 전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아리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10차 전기본도 그렇고 11차 전기본도 그렇고 그 원전을 다시 우리나라 전력 그 믹스라고 보통 얘기인데 이제 여러 가지 전원을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전력을 공급할 건지 하는 그런 이슈가 원전이 그래서 요 10차서부터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원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큰 이슈가 되기는 하는데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은 한국이 진짜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알리100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 기업들이 모여서 일종의 캠페인 또는 뭐 협약을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캠페인이나 협약이라고 그러니까
강제성이 그렇게 크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한국에 있는 뭐 LG 이노텍이나 삼성 SDI 같은데 거기서 생산하는 그 부품들을 재생에너지를 써서 했냐? 그래서 그걸 만약에 안 했으면은 우리는 당신 회사의 부품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강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기본 10차도 그렇고 11차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있던 전기본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생에너지 채택에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0차, 11차 오면서 더 그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아주 그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발표할 때 보니까 그 원전 자체는 그 30% 정도에서 30 몇 퍼센트로 한 10% 정도 늘어나는 거고 재생에너지 쪽은 그 지금 8, 9%에서 30 몇 퍼센트까지 해서 굉장히 높게 올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원전하고 그 재생에너지하고 합쳐서 친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70%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면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30년까지의 목표가 있고요. 2038년까지의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새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작년 12월에 두바이에서 COP28이라고 유엔의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우리는 탄소를 언제까지 얼만큼 줄일 거예요 하는 거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하려고 그랬었냐면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배를 늘리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가 이제 소위 페트로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불과 6개월 사이에 최근에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재생에너지의 이 설치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빨라져 가지고 2030년까지 3배는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35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이 전력 시장의 대세로 거의 이제 게임이 끝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나온 그 결과를 보면 원래 3배를 우리도 올리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실제 요번에 보니까 24% 정도 올린 거더라고요. 그게 10차 전기본하고 수치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38년까지 예를 들어서 30%를 올린다 그랬는데 2035년이면 게임이 끝나는데 2030년서부터 38년까지 올린다는 거는 지금 이제 그렇게 설득력이 있거나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수치인가 그런 이제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다. 뭐 땅덩어리도 적고 일조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독일 같은 나라가 굉장히 그 태양광을 잘하고 있는데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일조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과 풍력이 지금 대세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태양광과 풍력을 그렇게 잘 못할 수 있는 나라인지 제조도 그렇고요. 설치도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태양광이 좋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그 알리백 위원장이 한국에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니 한국의 풍황이 영국보다 더 좋은데 왜 한국에서는 그게 풍황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냐. 자기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인식의 전환이 한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독일은 보니까 30년 전에 겨우 1% 태양광을 하다가 지금 50%까지
쓰고 있고 덴마크 같은 데는 풍력을 가지고 지금 80몇 %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기후 여건이나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독일에 비해서 일사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바람도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덴마크에 비해서 이렇게 모자르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별로 진전이 된 게 없는데 그 와중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굉장히 비싸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가격 수준은 어떤가요? 이 얘기하면 참 진짜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해외는 놀랍게도 태양광이요 킬로와트 아워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에너지 사용, 전기 사용을 이제 표시하는 기본 단위인데요. 킬로와트 아워당 전 세계는 지금 태양광이 6.1센트입니다. 평균이. 근데 원전은요 18.2센트예요. 3배 차이나 나네요. 그러니까 3배죠. 그다음에 풍력은 지금은 태양광보다 조금 더 싸서 약 5센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석탄 화력이 한 10센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가격이 1이면 석탄 화력 가격이 2이고 이건 이제 신설 발전소 얘기하는 겁니다. 원전은 3배거든요.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원전은 50원이고요. 그다음에 석탄 화력은 100원이고요. 재생에너지는 뭐 이제 그게 이제 그 S&P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기 가격과 REC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변동이 심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대체로 비쌀 때는 200원, 싸더라도 110원, 100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된 거는 뭐 당연히 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이 계속 한국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민감하게 예를 들어서 전략을 짜고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있었던 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강조를 많이 하셨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을 하지 못하면 수출하는데 절대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그 빅테크들이 전 세계에 나눠서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어저께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아마존이 운영하는 그 데이터 센터가 AW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60억 달러니까 한 8조 정도. 예, 8조 정도 투자를 하기로 하고 들어왔대요. 근데 여기 한국 지사장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이제 이렇게 개인이 하고 있는 작은 태양광은 엄청 많죠. 근데 규모 있는 태양광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이 재생에너지 조달을 못하면 결국은 한국의 투자를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재생에너지 쪽은 굉장히 왜곡돼 이런 부분도 있는 거 같고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전기본을 보면은 그 좀 생소한 이런 게 나와서 미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해서 SMR 이런 얘기도 꺼내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약간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상용화돼서 쓰는 거는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만든 게 이제 상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건 목적이 전기 생산이 아니고요. 다른 목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는 지금까지 실용화돼서 상용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개발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막 수십 개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개발이 끝나고 이거를 검증을 받아야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지금 20년대 후반에 첫 번째 소위 개발이 끝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서부터 발주해 가지고 이게 나오면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격이라는 것이 왜 떨어지느냐? 아까 이제 태양광하고 뭐 풍력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소위 생산량 또는 설치량하고 완전히 그 관계가 수요 공급에 맞춰서 가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많이 하면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3년이면 어떻게 보면 현재 설치된 그 전체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3년이 지나면 2배가 됩니다. 네. 그리고 6년이 지나면 4배가 되고요. 그럼 10년이 지나면 10배가 되거든요. 실제로 지난 40년간 그게 아주 일관성 있게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원전을 이제 지금 얘기하신 SMR이 그렇게 되려면 계속 누군가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SMR은 대형 원전하고 다르게 어디에 쓸 거냐면 뭐 마이크로 그리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러한 용도에 딱 맞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선택을 할 때 소형 그 원전을 선택을 할 건지 경쟁 기술을 선택할 건지 관점에서 보면 SMR이 과연 그 벽을 뚫고 대량 수주를 받을 수 있나? 대량 수주를 받아야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주로 이제 그걸 써야 되는 데들은 빅테크들인데 빅테크들은 이미 아리백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있어서 그런 거는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에너지 위기 이러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그리드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기술이 있어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야도 있고 ESS가 이 배터리 기술을 원천으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배터리 강국이기도 하고 그럼 이 에너지 위기에서 우리나라의 기회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은 우리나라도 2000년서부터 정확하게 하여간 2010년 그때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한국의 기업들의 태양광과 풍력 쪽의 사업 현황을 보면 태양광 쪽에서 한화솔루션이 조금 하고 있는 편이고 사실은 나머지는 세계 시장에 명함을 내밀기가 어려운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발전 쪽은 1차 기회는 잃어버렸다. 근데 이제 앞으로 올 게 뭐냐? 아까 그리드도 그 전력망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망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이 저장 장치고요. 그러니까 ESS고요. 그다음에 전력망이 교류에서 직류로 바뀌는 그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 기업이 새롭게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2015년, 16년에 한국에 그 ESS를 전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육성 그 아이템으로 정해서 엄청나게 투자도 많이 했고 2018년에는요. ESS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한국에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이 나가지고 저는 불이 나도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한국의 정부는 ESS를 버리고 약간 수소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바꿨습니다. 정말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그때 테슬라는 아무것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호주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기상 악화 때문에 이 풍력 발전기들이 크게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전력이 이제 그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 해결책을 찾다가 결국은 배터리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당신들 배터리를 6개월 만에 설치해주겠다. 얼마냐면 용량이 100메가와트입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쓰는 용량만큼 되나요? 근데 더 배가 아픈 건 뭐냐면 테슬라가 삼성 SDI 배터리를 가져다가 거기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그 배터리가 어디 있었냐면 중국에 이게 막 대량으로 생산을 했는데 중국이 한국 그 기업들을 이 소위 그가 불이익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팔아야 되는데 못 파니까 그건 남아 있었는데 테슬라하고 연결돼서 그 배터리를 호주에 갖다 설치를 해서
그때부터 세계에 ESS 붐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거를 생각하면은 한국이 엄청나게 사실은 그리드 쪽에서, 그리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ESS도 그렇고 DC 쪽에서 충분히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태양광하고 풍력도 이제 지금 앞으로 늘어날 전개, 아까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이제 전기차를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게 뭐냐면은 앞으로 건물의 냉난방을 전부 전기로 바꿔야 됩니다. 예, 그 전기를 사용해서 보일러를 대체하는 기술이 히트 펌프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를 다 걷어내고 히트 펌프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또 한 가지는 이 산업에서 쓰는 전기가, 산업에서 쓰는 그 화석 연료가요, 또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철강 회사 같은 경우 이 철광석을 녹이는데 지금 그 엄청나게 이 석탄을 막 그 고온으로 이렇게 해서 열 에너지를 해서, 그게 다 사실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산한 걸로는 현재 이제 재생에너지가 풍력이 1테라와트, 그 다음에 태양광이 1테라와트, 그래서 2테라와트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가 늘어야 되냐면 2050년까지 그 국제에너지국에서 계산한 거 보면은 그게 30테라와트가 돼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5배가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하고 전기차가 늘어나는 건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고요. 얘는 15배니까 1500%인가요? 네. 그죠? 그 다음에 ESS는 더 끔찍합니다. 뭐냐면 현재 설치된 게 ESS도 1테라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ESS에 들어간 것과 전기차에 들어간, 그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240테라와트 아워가 돼야 됩니다. 240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시작해도 태양광도, 풍력도, 그 다음에 ESS도 엄청난 기회가 있고, 아주 또 다행인 거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해가지고 공급망을 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방 세계에서 이 세 가지를 한국만큼 잘하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기회를, 비전을 보고 지금서부터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출발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법적인 거나 어떤 제도적인 거를 좀 시급하게 좀 손을 봐야 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재생에너지의 세상이 이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1차 산업혁명은 석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고, 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석유가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전기는 100년 전에도 만들어지긴 했는데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 중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게 지금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니까, 저는 한국이 이제 이 공급망 분리를 하면 미국이, 중국이 바깥으로 나오는 걸 막아주니까 서방에서 제일 최강의 경쟁력 갖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그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에너지 대란, 어떤 기회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현안과 트렌드를 점검하고 에너지 대란 속의 미래 기회 요소들을 다각도로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박승용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세계 주요국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가는 여정 속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의 트렌드 속에서 새롭게 찾아오는 기회들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